계속해서 이제 신용장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신용장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번 시간은 이제 특수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 신용장에는 일단 이제 로컬 LC가 있다. 이것도 앞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려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수입자가 베네피셔리가 신용장을 이제 수취한 다음에 그것을 물품을 이제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그 원자재라든지 기타 이제 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그 업자에게 이제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구입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공급자로부터 그것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국내의 공급자가 이 수입자하고의 어떤 신용관계가 이제 불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대금 결제에 대해서 어떤 그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설되었던 마스터 LC 원신용장 마스터 LC를 근거로 해서 이 베네피셔리는 은행에 자국 내에 있는 그 수출지에 있는 주거래은행의 마스터 LC를 담보로 해서 제2의 또 신용장을 이제 개설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국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LC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수출자와 수입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요것만 딱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출지에 있는 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럼 주거래은행이 바로 이슈잉 뱅크가 되죠. 이슈잉 뱅크가 되고 바로 이제 베네피셔리가 다시 역할이 어플리컨트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슈잉 뱅크는 다시 LC를 서플라이어스에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컬 이제 LC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어는 공급업자는 물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익자에게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납품 증명서 또는 이쪽에서 수익자가 받았다는 그러한 또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이쪽에 주거래은행에 그거를 제시를 하게 되죠. 역시 여기서도 이제 환어음이 또 이제 발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거래은행에서는 바로 이쪽에 공급업자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국내 공급업자는 바로 이쪽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어떤 대금 지급에 대한 이제 불안정감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로컬 LC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지금 한번 의뢰를 받은 제1차 수익자가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수익자의 관계가 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1차 수익자가 다시 또 제3의 업자에게 다시 또 물품을 또 공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서플라이어 1이 되고 서플라이어 또 2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 1차 수익자가 다시 또 주거래은행에 또 LC 발행을 요청해서 또 다른 LC가 또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컬 LC가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할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원 신용장 수익자가 다시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또 다시 1차 공급업자가 또 수익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베네피셔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신용장을 또 발행할 때는 원래의 1차 수익자는 다시 또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컬 LC인데 이쪽에 제2 수익자가 2차 수익자가 다시 또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차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3차까지 신용장을 또 발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마스터 LC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로컬 LC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 로컬 LC가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수출을 했을 때 외화 획득의 근거 그리고 이제 수출시적으로 이것은 비록 이쪽에 국내 공급업자는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하고 LC 거래는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이쪽에 베네피셔리의 수출 행위를 도와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원 베네피셔리가 이쪽에 주거래은행에 이제 LC를 담보로 해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될 때는 이쪽에 무조건 로컬 LC, 이쪽에 마스터 LC를 제시한다고 해서 주거래은행이 로컬 LC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을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니까 역시 또 LC 말고도 추가적인 또 담보를 원래의 원 수익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다음에 이제 에스크로우 신용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에스크로우 신용장은 뭐 기탁 신용장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용장의 역할이 되는데, 자, 이쪽에 지금 이제 베네피셔리가 있고, 이쪽에 어플리컨트가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구상무역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두 개 국가 간의 수출입 금액을 균형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에스크로우 신용장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10만 불치의 이런 어떤 LC 대금이 있는데 처음에 이쪽에 수입자가 LC를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상응하는 대가로서 다시 이 베네피셔리는 다시 요 동일한 금액만큼을 수입자로부터 이쪽에 원래의 그 수입자로부터 다시 또 수입을 한다는 그러한 조건하에 개설되는 신용장,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크로우 신용장인데,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수입자가 LC를 개설할 때는 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또 신용장을 오픈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불의 금액을 다시 이쪽에 원래 그 수익자는 이것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요 원래 신용장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용장 대금이 이쪽에 수익자는 이미 예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바로 그 LC가 이제 오픈됨으로써 서로 간에 그 외환에 있어서의 그 균형을 이제 맞추게 되겠죠. 여기서는 10만 불치를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탁해놓은 이러한 그 예치금 이제 10만 불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금액을 다시 또 이쪽에서 수입상은 또 이쪽으로 또 수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치가 뒤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수출입이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외환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그 불균형, 그것을 공평하게 찾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에스크로우 신용장인 기탁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기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근래에 어떤 인터넷 쇼핑몰로 이제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쇼핑몰이 이렇게 있습니다. 쇼핑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제를 했는데 원래 물품이 4일이나 뭐 3일 이내에 물품이 도착하기로 하였는데 이 물품이 도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10일이나 15일에 도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쪽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아예 물건이 도착이 안 된다든지, 또 물품이 설령 도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품질이 조악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구입하고자 했던 그 물건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그 소비자는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이 이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 커스터머는 물품 대입금, 물품 구입 자금 한 5만 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요 5만 원을 대행기관에 에스크로우, 기탁을 딱 해놓죠. 기탁을 해놓고 주문을 하죠. 그렇게 되면 쇼핑몰은 커스터머에게 약정한 물품을 이제 송부를 하고, 그러면 커스터머는 약정한 물품이 도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물품이 원래의 계약 물품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쪽에 대행기관에다가 그러한 사실을 통보를 해주게 되면은 대행기관은 비로소 이 쇼핑몰에다가 기탁되어 있는, 이미 예치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요즘 이제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결제 수단으로 좀 아주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개설 신용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양국의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신용장을 말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수입상이 정액의 수입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상대방에서 같은 금액의 수입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면 유효하다 그랬는데, 자, 기타 신용장하고 내용은 좀 비슷해요. 근데 기타 신용장은 이미 그 수입의 수출이나 수입에 상응하는 그 금액이 이미 은행에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고, 이 백투백 LC 동시개설 신용장은 그러한 LC가 이제 처음에 수출 이쪽에서 봤을 때 이제 수출 LC가 수출 LC가 이제 개설이 되었으면은 이것에 상응해서 동시에서 또 수입한다는 그런 LC가 개설이 되어야지만이 그때서야 이 신용장이 효력을 인정받는 이런 LC가 바로 동시개설 신용장.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개설돼야 되니까 바로 백투백 LC가 되는데, 옛날에 그 연계 무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뭐 거의 이런 것이 사용이 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에게 이것이 발행되면 그때는 로컬 LC가 되고, 외국인에게 발행되면 그것은 서브 LC라고 한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백투백 LC라는 그 신용장의 이름만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LC가 있다. 토마스 LC도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투백 LC하고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백 LC는 그것이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 동시에 서로 상호 교차돼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토마스 신용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약정 기간, 그러니까 수출 신용장을 개설을 했는데 9월 1일 날 개설을 했다. 그러면 9월 5일이나 9월 6일 이런 식으로 약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는 그러한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비로소 유효하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 토마스 LC이고, 그렇게 개설될 것을 보증하고 있을 때, 그 보증서가 첨부가 되어야지만이 또 그것이 이제 발행되어서 이 상대방 측에 접수가 되어야지만이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그러한 신용장을 토마스 신용장이라는데, 이 토마스라는 말은 옛날에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그 구상무역에서 서로 약정된 그 무선 전신 약호에서 이러한 용어, 즉 토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전 신용장에서 리볼빙 LC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금액이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신용장 개설과 결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그 신용장이다. 이것은 이제 신용장은 한 장인데, 그것이 한번 환함을 제시해가지고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제대금이 계속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제대금이 이제 축적됐을 때 큐뮬러티브, 이게 이제 축적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처음에 한 100만 불짜리, 그죠? 한 100만 불짜리에 이런 거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 그 할부 계약을 할 때처럼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건마다 이 신용장을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들게 되고 상당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금을 큐뮬러티브 축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갱신되도록 하는 거. 처음에 1회분이 5만 불이었다. 그러면 2회분이 7만 불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당 금액만큼 금액이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바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 그것이 바로 회전 신용장, 그래서 리볼빙 LC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서 이런 단어, 큐뮬러티브라는 이러한 단어가 보이면 거의 100발백중 이것은 리볼빙 LC를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잠깐 시험의 스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대신용장에서 레드크로스 LC가 있다. 레드크로스 LC가 또는 이제 패킹 LC라고 그러는데, 자,
자,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신용장이 이제 개설이 되고 나면은, 그때 수익자는, 어떤 일정 기간에 선적을 완료하고, 그리고, 선적 서류와 함께 이제 환원을 제시를 해가지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즉, 내고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데, 이 전대 신용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먼저 이 수익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용장이 바로, 레드 크로스 LC에서 이제 전대 신용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선수금을 먼저 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떤 큰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굉장히 아주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복합 어떤 플랜트라든지, 또는 상품을 이제 제조할 때, 그때 이쪽에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러한 신용장이 바로, 전대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상의 그 수출 대금의 그 일부를 선적 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다는 in advance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구가 바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처음에 이 신용장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래됐다. 그래서 레드 크로스 애쉬라 그러고 대금을 일정 대금을 먼저 선지급하게 되니까 어드밴스 페이먼트 LC라 그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일정 대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그 뒤에 대금이 계속해서 뭐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금을 결제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금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패킹 LC, 집화 과정을 거친다 해서 패킹 LC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상에서 보게 되면은 전대, 미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신용장이고, 수출상 입장에서 보면 착수금을 미리 받는 그러한 그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장 신용장에서 extended LC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은 레드 크로스 LC에서 전대 신용장하고 기능은 거의 같아요. 근데 전대 신용장은 어떤 거래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죠? 어떤 대단히 그 공사가 필요한 그러한 그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또 상당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아주 그런 하이테크 그런 상품이라든지 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대 신용장인데 익스텐드 LC도 결국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적인 그 내용을 보면 수출상에게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 의뢰인의 요청으로 물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발행 은행 앞으로 무담보험을 발행하면 이를 통지은행에 매입한다. 자, 무담보험이라는 건 뭐였죠? 바로 선적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그런 서류를 무담보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신용장이 바로 Extended LC에서 연장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적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LC상에 제시되어 있는 선적일은 지키는데 그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 대금을 받고 그럼 결국은 약정된 날짜에 그 선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적한 다음에 그 선적 서류를 이제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레드 크로스 LC에서는 전대 신용장에서는 수출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익스텐드 LC 같은 경우는 전액입니다. 전액. 바로 이것이 전대 신용장하고 연장 신용장하고의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무담보 환원이 발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니까 이건 결국은 당연한 얘기죠, 그죠? 선적 서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클린 드래프트에서 무담보험이 발행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러한 것이 이제 반복돼서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다시 기능이 이제 회전 신용장으로 바뀌게 되니까 바로 이 Extended LC에서 연장 신용장은 두 가지 기능, 그죠? 하나는 이제 전대 신용장의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전 신용장의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RC 해가지고 이제 보증 신용장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출입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그 발전소를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국 내에 있는 건설업자에서는 할 수가 없고 어떤 해외 이런 건설업자에게 이것을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되죠? 이제 입찰을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국제적인 입찰에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런 A, B, C 이런 건설회사들이 여기 입찰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사를 낙찰을 받았는데 A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놓고서는 나 그거 낙찰된 대로 이행 못하겠다, 공사 못하겠다 하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그죠? 입찰을 제시한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거나 이것이 이 A가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것은 B나 C에게 갔겠죠. 그럼 결국은 선의의 B, C가 그리고 선의의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한 그 보증금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금이 상당히 좀 고액이 되겠죠. 굉장히 큰 공사가 되니까. 그럼 결국은 낙찰을 받고 A가 낙찰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입찰 보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입찰 보증을 은행이 대신해서 그것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A 업체가 낙찰을 받고 낙찰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생기는 손해배상금은 바로 처음에 입찰 보증을 했던 그 은행이 이제 지불을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탠바시 보증 신용장 중에서도 입찰 보증을 위한 그런 그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신용장에서 퍼포먼스 본드 LC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이제 공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공사는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서 A가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사를 거절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사가 중간에서 중단되고 결국은 다른 업체가 또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쪽에 또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그러한 보증각서를 써내라.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되겠죠. 그런 것을 보증하라 했을 때 역시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것,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을 이제 은행이 떠안게 되는데 그때 발행되는 어떤 보증각서, 그 LC를 바로 퍼포먼스 본드 L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반환 보증을 위한 L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공사가 뭐 한 3년짜리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이행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이쪽에 처음에 발주처는 일정 금액을 계속 여기에 지급을 하게 되겠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중간에서 그죠? 이것을 이제 이미 그 공사가 예정된 대로 갔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받고서는 공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공사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일정한 금액의 그 중도금 성격을 받게 되겠죠. 공사를 진행하라고 선수금을 이제 주게 되겠죠. 이쪽에 발주처에서. 근데 공사를 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선수금을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A 업체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곤란하겠죠. 바로 그렇게 선수금으로 지급된, 그 다음에 또는 공사의 이행 과정에서 미리 받은 그러한 선수금, 그런 것을 바로 지급할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증하고 있는 각서, 그것이 바로 선수금 반환 보증은행 신용장에서 리펀드먼트 본드 LC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자 보증 신용장, 공사가 완전히 이행이 돼가지고 이 발전소가 이제 제대로 건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하자가 생겨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A 업체가 수리를 거절한다 그렇게 되면 또 발주처는 곤란을 겪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공사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예출시켜 놓고 그것을 수리 대금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금액도 금액이 보통 10%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죠. 바로 그래서 이러한 수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비를 대신 지급할 것을 이행하고 있는 각서, 그것이 바로
retention money 스탠바이 이제 LC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꼭 해외 공사만 아니라도 국내에서도 어떤 건설업체가 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그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도 역시 은행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보증을 하고 있죠. 현금을 은행에다 예치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돈은 쓰는데 그것을 대신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통지와 조건 변경일 건데, 처음에 어드바이징 뱅크, 신용장 통지은행이 이렇게 베네피셜에게 신용장이 도착했다 하는 것을 통지를 할 때 거기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다. 그죠? 뭐, 니하고 나하고 뭐 어떤 특수한 거래 관계라든지, 뭐 주거래 은행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LC가 오픈이 돼서 통지가 되면, 바로,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아무런 약정 없이 어떤 계약 관계 없이 바로,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LC가 도착이 되면은, 개설됐다는 통지가 오면은, 그 LC에 적혀있는 이제 문구가 쭉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LC에 적혀있는 내용이 진정성, authentic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진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LC가 정확하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유죄가 된 것인지 또는 뭐 사기에 의한 것인지 그러한 것인지를 바로 이쪽에 신용장 통지은행은 면밀하게 세심한 그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네피셜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너스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원조 할매집, 뭐 원조 갈비탕 뭐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바로 그 원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어세너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즉 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 리저너블 케어를 기울여서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통지은행은 이 발행은행에게, 이싱뱅크에게 즉시 그것을 통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드바이징 뱅크가 베네피셜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려고 보니까 바로 그러한 의문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해서 개설은행에게 통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바로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럴 경우 바로 이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통지은행은 그 지시를 송부하는 은행에 그러한 취지를 직접 통보해야 된다. 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발행은행에게 그 지체 없이 그러한 이유를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진정성을 이제 확인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어떤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그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은 이 통지은행은 바로 그 이상한 사항, 바로 진정성에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베네피셜에게 같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라 이거죠. 뭐, 그것이 진짜, 사기에 의한 것인지 위조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이쪽에, 수익자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불능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은 이제 그, amendment, 그죠? cancel이라든지, 그 다음에 amend 하는 거, 신용장의 이제 조건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cancel은 이쪽에, 그죠? applicant가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beneficiary가, 그죠? 신용장을 취소하는 것을 동의할 일은 만무하겠죠, 그죠?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은 피해가 막심하니까 수출자가 취소할 경우는 만무하고 이쪽에 이제 그 수입자가 이제 취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멘드 같은 경우, 즉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수출자가 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어멘드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요. 만약 신용장의 그 선적일자가 9월 5일이다. 9월 5일인데 이 사이에까지 물품을 다 선적할 수 없다든지, 또는 그때 마침 그쪽 항로로 가는 배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난자에 선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어플리컨트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선적일자를 뒤로 늘려달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어멘드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수입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다, 내가 수정을 해주겠다, 동의하겠다 하고는 그때는 이 이싱 뱅크에 다시 어멘드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LC가 다시 이제 베네피시에게 통보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물론 이 어멘드 할 때도 이제 어멘드 피 해가지고 수수료가 따라 붙죠. 그래서 외환은행 같은 경우 뭐 30불에서 50불 경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쪽에 당사자는 바로 수익자, 그리고 개설은행, 그리고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에 또 확인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통지하여 온 은행에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전달하기까지는 조건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반대의 경우죠. 이쪽에서 어플리컨트가 이렇게 어멘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그런 사실을 이쪽에 베네피시가 통보가 됐어요. 근데 베네피시가 이쪽에 통지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이쪽에 가야지만이, 신용장 발행은행에 도착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유효하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 어멘드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철저히 지금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의 통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어멘드를 하는데, 이쪽에서 선적일자를 5일에서 뭐 10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뭐 15일인데, 이것을 30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쪽에, 그 베네피시든지 아니면 어플리컨트든지 간에,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못 받아준다. 이렇게 일부 승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변경을 한번 합산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그때는 전부 다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만 받아들이고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럴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하나만 받아들이고 하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 받아들인 한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어멘드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일부만 이제 승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따라서 일부만 승낙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자 측에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새로운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은 다시 이쪽에 발행 의뢰인은 다시 수익자에게 그것을 조건 변경을 통지를 해가지고 하나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을 만약에 이것만 수락하고 이건 거절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다시 또 조건 변경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변경이 확실하게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때는 개설은행, 그리고 확인은행이 있을 경우는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 있어요.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취소. irrevocable LC를 revocable로 다시 취소 가능성이 쪽으로 바뀌려면은 그래는 거의 없겠지만, 이쪽에 그 beneficiary, 그리고 issuing bank, 그리고 중간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이 3자의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확인과 양도 이렇게 되는데, 그 양도라는 것은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려서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그다음에 신용장의 확인, 그것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신용장을 확인할 때 그 신용장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확인 문구, 그것에 대해서 역시 시험에 또 잘 출제가 되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장의 그 확인 신용장 같은 경우는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별도로 독립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증하고는 다르다. 이싱뱅크가 하나은행에 기재된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인은행에 지불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는 두 개의 은행 중에
아무 은행이나 선택해서 그 지급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급은행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바로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양도한다. 트랜스퍼러블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양도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신용장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면은 이것을 이스윙 뱅크, 아무 은행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용장 4대 은행이니 양도를 하려면 이 은행에 해라.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은행, 또는 수권되어 있는 은행, 수권이라는 것은 authorized, 그러한 임무를 해라라고 그러한 권리를 받은 은행 또는 이제 지정은행에서만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정은행이 되죠. 결국은 이제 은행을 하나 지정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에 신용장 발행은행하고 이 은행하고 서로 예치하는 거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신용장상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보통 이제 그 LC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는 이제 이것이 양도 불가능 신용장이다. 그러면 이제 아예 이런 문구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무조건 전부 다 non-transferable LC, 양도 불가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퍼라는 그런 통일된 문장이 아닌 divisible 또는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ferable 이런 거 분할될 수 있음, 쪼개질 수 있음, 이러한 유사한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시한다는 얘기는 이런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non-transferable LC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을 양도은행이 그 동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쪽에 이제 원수익자가 이 지정은행을 통해서 다른 제3자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양도의 방법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지정은행이 정하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하다.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의 오픈되었던 마스터 LC, 원래 오리지널 LC에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조건에서 이제 양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자, 단가의 감액, 서류 제시 기간의 단축, 그다음에 유효기일 내 선적기일의 단축, 신용장 금액의 감액 이렇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 금액이 10만 불이었어요. 10만 불이었는데 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물품의 그 금액이 만약에 TV 한 대가 만약에 만 불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금액은 감액을 하여서 이것을 7,000불 하든지 8,000불 하든지 이렇게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제3업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월 수익자는 바로 이러한 차액에 대해서 나중에 환원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을 때 이 차액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원금이 제시되는 날이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다. 15일 이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이러한 것을 넘길 수는 없죠. 넘길 수는 없고 10일 내 또는 7일 내에 이렇게 해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어떤 유해 요소도 아니고 이 수입자에게 전혀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후기일 내에 선적기일의 단축 이렇게 되는데, 선적기일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월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9월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선적일자가 9월 10일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적을 빨리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선적을 빨리 해가지고, 수입자에 가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를 할 때, 원래 수입자가 양도를 할 때, 이러한 것을 9월 10일이나 선적하지 말고, 9월 7일이나 5일이나 선적을 해라.
바로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근데 이 뒤로는 안 되죠. 12일이나 13일 이렇게 되버리면 원래 신용장의 조건을 이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선적기를 단축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의 감액,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신용장이 10만 불짜리가 이제 오픈이 되었으면 이것을 9만 불이나 8만 불로 금액을 감액해서 제3자에게 양도가 된다.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신용장 금액에서의 그 차액을 바로 원래의 그 수익자가 또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은 분할 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신용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분할 선적이 뭐였죠? 선적지에서 전체의 물량이 실리지 않고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 선적이 될 때, 그러면 결국 이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LC 금액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 이렇게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할 선적분에 대해서 또 양도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가 될 수 있으며 제2 수익자가 제3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아까 그 로컬 LC에서는, 그죠? 내국 신용장에서는 3차까지 계속해서 발행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는 처음에 제2 수익자에게 한번 양도가 되었으면 제2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제2수익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를 하려면 결국은 제2수익자에게 양도가 되었던 것을 취소를 하고 이 원래 수익자가, 그죠? 원래 수익자가 이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제3의 수익자에게 다시 양도를 하면 이제 가능하겠죠? 결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 수익자는 지정은행을 통해서 제2의 수익자를 지정해서 양도가 가능한데, 그 수익자로 선정된 양도를 받은 제2 수익자는 그러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제3의 수익자에게 다시 한번 양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제3자에게 꼭 양도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였던 그러한 신용장은 취소를 하고 다시 원래 순서를 밟아서 제3의 수익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양도은행의 재비용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1 수익자가 지급을 한다. 그래서 양도할 때 이제 양도은행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또 수수료가 붙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은 원래의 원수익자, 제1 수익자가 그것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그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급수단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동시지급수단, 선지급수단, 그리고 이제 동시지급, 후지급 이렇게 해서 나눠줬고, 거기서 먼저 보충해서 우리가 LC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 수출자와 그 수입자에게 유리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수출자하고 수입자의 어떤 결제 방식이 유리할까? 수출상과 수입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수출상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돈을 먼저 받는 거죠. 그죠? 돈을 먼저 받고 물품을 나중에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가능하면 늦게 주고 물품을 먼저 받는 거. 이것이 아주 가장 그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출상이 좋은 거, 수입상이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수출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선지급 방식이 제일 좋겠죠. 그죠? 캐시슈 오더를 해서 먼저 수입장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해서 돈을 먼저 받는 것. 그래서 선지급 방식. 그러니까 여기는 TT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케이블을 통해서 먼저 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물품을 넘겨주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물품과 돈하고 바로 맞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동시급 방식인 COD라든지 또는 CAD, 그죠? 선적을 하고 그 선적서류를 바로 제시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CAD 방식.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수출상에게는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배웠던 그 LC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 돈은 못 받지만 일단 물품을 만들어서 선적만 하게 되면 대금은 바로 지급받게 되니까 이러한 순서로 되겠고, 그 다음에 LC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LC에서 또 유전스 LC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전스 LC. 유전스 LC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해외 은행인수, Overseas Bankers 유전스 LC. 그죠? 제일 좋은 것은, 요거 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SIT LC죠. 그러니까 선적을 해가지고 선적서류와 함께 환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수수대금을 지급받는 일람출급 방식의 이런 신용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유전스 LC가 되는 것이죠. 유전스 LC 중에서도 Overseas Bankers 유전스 LC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쉬퍼스 LC가 되겠죠. 여기는 Overseas예요. Overseas Bankers 유전스 LC.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되겠고, 그 다음에 LC 뒤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P 방식이죠. DP, DA 이렇게 되죠. D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그 선적 서류가 저쪽에 추심은행에 도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입상은 선적을 하고, 수입상은 그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이제 받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입상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품은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창고에 그대로 있으니까, 왜냐면은 은행이 그 수입상이 물품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는 비해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있어야지만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건을 떼일 염려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DP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A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출상이 개설한 그러한 환어음을, 환어음을 수입상은 그냥 인수만 한단 말이에요. 인수만 해요. 인수라는 거 뭐예요? 알겠다. 내가 그거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정된 기간 내에 30일이라든지 60일이라든지 90일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수입상은 그 어음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제 자금이 다시 그 수입상액으로 수출상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DA인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돈을 안 받고 물건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환원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돈도 띄이고 물건도 띄이고 아주 이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DA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또 하나 있네요. DA보다 더 나쁜 거. 그죠? 먼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물건부터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입상으로부터 TT를 받게 되는 거. 이것도 역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건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나중에 받는다. 결국 그것이 방법이 DA 방식을 택할 것이냐, TT 방식을 택할 것이냐. 그것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개 다 그 수출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많은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출상과 수입상에서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결제에 유리한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수출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쭉 가고, 그죠? 수입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순서로 역순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수출상과 수입상의 대금 결제에 대한 그런 편리성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신용장에 대한 강의는 다 마치게 되고, 그러면 수출상이 그 수출을 완전히 그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 대금을 회수할 때, 즉 그때 내고를 할 때 그때 제시를 해야 되는 그 선적 서류, 그리고 또 환호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